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어질 낭독회는 다양한 책과 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자 목소리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낭독은 특별한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알사탕, 시 4편, 두 분의 작가님의 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 합니다. 낭독자분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차례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낭독할 책은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 알사탕입니다. 총 7분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 펼쳐질 그림책의 세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사탕, 백희나, 나는 혼자 논다.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만날 자기들끼리만 논다. 그래서 혼자 놀기로 했다. 새 구슬이 필요하다. 어? 이건 못 보던 구슬이다. 그건 아이사탕이야. 아주 달지. 어쩐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가지가지더라니. 뭐부터 먹어볼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이다. 아, 아카향이 너무 진해. 귀까지 뻥 뚫린다. 동, 동동아, 여기야, 여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으악, 숨을 삼켰다. 그러자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동동아, 나는 소파, 너희 집 소파, 리모컨, 내 옆구리에 껴. 너무 결려. 아파. 아, 오빠다. 오빠가 말을 한다. 리모컨이 거기 있다고?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안 뒀다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곁으로 다가갔다. 그래.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방귀 좀 그만.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여기 앉아서 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입안에 사탕이 녹아 사라지자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그렇다면 동동아, 역시 네가 전부터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이지. 뭘? 난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자꾸 도망가? 아, 알았어. 나랑 노는 게 지겹다 이거지? 또 오해하네. 걔는 말이야.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고. 그래? 그럼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자꾸 눕고 싶거든. 아, 그랬구나. 자꾸 끌고 다녀서 미안. 그래서 말인데, 이 목줄 좀 풀어줄래? 그래, 좋아. 구슬이와 함께 산지 8년이나 되었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우리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동동아, 아빠다. 아빠가 숙제했냐? 장난감 다 치워라. 이게 치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이 산책 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산책 갈 때 비닐봉지 챙겨서 나갔냐? 손은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을 거면 개 키울 자격도 없다. 글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자전거 열쇠는 찾았냐? 이름은 써놓았냐? 리모컨은 똑바로 앉아라. 밥을 흘리지 마라. 밥 먹다 화장실 가지 마라. 문 꼭 닫아라. 등 펴고 의자 단게 앉아라. 나물도 먹어라. 꼭꼭 씹어라. 입 다물고. 알림장 제대로 적어왔냐? 물은 밥 다 먹고 마셔라. 밥 다 먹고 말해라. 가정통 신문 있으면 식탁 위에 놓아둬라. 급식은 골고루 다 먹어야 한다. 손톱 깨물지 마라. 구슬이 밥 줬냐? 물도 줘라. 소리 내지 말고 살살 다녀라. 물통 꺼내놔라. 물은 왜 남겼냐? 어제도 목욕 안 하고 잤지? 오늘은 꼭 씻고 자라. 팬티도 갈아입고 바지 벗어놓지 마라. 머리 잘 헹궈라. 샴푸 조금만 짜서 써라. 귀 뒤에 거품 있다. 다시 헹궈라. 양치질 해라. 쉬실했냐? 양치 다시 해라. 너 기침하더라. 가글도 해라. 팬티 갈아입었냐? 내복은 어제 입은 거 입어라. 빨래 가져가라. 가방 챙겼냐? 방과 후 준비물 제대로 확인해라. 일기장이랑 알림장 챙겨 넣어라. 내일 입을 제육복 꺼내놔라. 책 읽어라. 만화책 말고. 안 들린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라. 물컵은 하나만 써라. 먹으면 물로 꼭 헹궈서 엎어둬라.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된다. 양치 다시 해라. 조끼 입고 자라. 춥다. 9시다. 얼른 자라. 아, 지겨워. 이건 복수다.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자기로 했다. 내만 같이 까칠한 사탕을 골랐다.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랑해. 나도 사탕이 몇 개 남지 않았다. 내 주변은 분홍색이라고는 없는데 누구 목소리가 들릴까? 오, 말랑하다. 속에 껌이 들었네. 그것도 풍선껌. 풍선을 불었더니 휙 날아가 버렸다. 한참 있다가 제멋대로 돌아와서는 뻥 터졌다. 그것도 내 귓가에서. 동동아, 잘 지내지? 할머니 목소리다.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 나는 풍선을 커다랗게 불어 보냈다. 풍선이 되돌아왔다. 뻥! 아주 잘 들려. 할머니는 재미있게 여학교 때 친구들을 모두 만났거든. 옛날처럼 뛰어다니면서 논단다. 동동이도 친구들이랑 많이 많이 뛰어놀아라. 풍선껌은 잘 뭉쳐서 식탁 밑에 붙여두었다. 이제 할머니와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사탕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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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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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지막 남은 투명한 사탕은 아무리 빨아도 그냥 조용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해버리기로 했다. 나랑 같이 놀래? 알사탕 끝!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은 바로 신하연 작가님의 신간,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술 취했거나 미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을 통해 얻은 삶의 교훈을 풀어낸 2024년도 가을 베스트셀러 에세이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슬기 아버지가 동주민센터를 찾아왔다. 검은 얼굴과 큰 키, 어깨까지 쩍 벌어진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겁이 덜컥 났지만 그동안 슬기를 열심히 챙긴 내게 화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누가 내 새끼 거지 취급하노? 어? 그리고 뭐? 아동학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놔두고 일하러 갔다고. 뭐 아동학대 신고한다는 게 누구고? 동주민센터가 떠나갈 정도의 목소리에 정신이 아찔했다. 누군가 슬기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다. 슬기를 챙긴 데에 대한 감사 인사를 기대한 나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선생님, 제가 슬기 사회복지 담당자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슬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걱정돼서 동주민센터에 오라 하고 준비물도 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해 할머니가 자주 오시도록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떨렸지만 차분하게 설명하자 욱했던 슬기 아버지도 소리를 조금 낮추어 힘든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용직 일하면서 날품 팔아가 사는데 가끔 시외 일자리가 나면 밤에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월세가 밀려가 낮에 집주인이라도 만나면 곤란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웬만하면 밤에 와서 아는 챙깁니다. 혹시 못 오면 큰놈한테 동생 좀 챙기라고 하는데 그게 꼭 말을 안 듣고 어머니도 일하시니 바쁠 때는 못 오시고 그것도 어쩝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슬기 아버지는 혼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슬기를 온전하게 챙길 몸과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한참 슬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 아이가 집에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거나 학교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동학대라는 말에 또 화를 낼까 걱정했지만 조금 전과 달리 크고 우락부락한 얼굴이 슬퍼 보였다. 안 믿어. 그래도 아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월세가 부담스러우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데 도와드릴까요? 그게 뭔데? 슬기 아버지는 동주민센터를 잘 오지 않고 각종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를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도왔다. 몇 달 후 슬기네는 월세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한 달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바마를 닮은 슬기는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슬기가 잘 자라길 마음으로 빌었다. 몇 년이 흐른 뒤 옆에 앉아있던 긴급 생계급여 담당자와 민원인이 상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교정시설에서 나와서 긴급 생계비 신청하려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슬기요. 김슬기?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세월이 흐른 데다 슬쩍 스치듯 봐서는 내가 아는 김슬기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긴급 생계급여 신청 사유가 교정시설 주소라는 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 제발 내가 아는 김슬기가 아니기를. 걔는 잘 컸을 거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쳐다보며 오바마 김슬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어릴 때 그 얼굴이 있을까봐 진짜 내가 아는 슬기일까봐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민원인이 가고 난 후 옆 담당자에게 물었다. 몇 살이야? 21살, 21살이라고 하네요. 절도로 잠시 갔다 와, 나, 봐예. 21살이면 10년 전쯤 내가 슬기를 만났으니 어쩌면 내가 아는 슬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긴급 생계급여 신청자가 슬기인지 찾아보지 않았다. 지금도 내 머릿속의 슬기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슬기가 얼마나 귀엽고 예뻤는지 다시 이야기해주고 싶다.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줄곧 꿈꿔온 장면이 있다. 우리가 도움을 준 이들이 세월이 흐른 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 그러나 아직은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드라마나 영화 같은 현실은 없는 걸까? 그러나 늘 상상하고 희망한다. 선생님,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을 도울 만큼 여유가 생겼으니 저처럼 힘든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찾는 선생님이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힘든 시간이 잘 버텨 멋지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갖고 나가고 있음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그래도 당신이 그립다 중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운 삶. 공영 장례 업무를 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무용고 사망자와 해마다 늘어나는 무용고 사망자 숫자에 놀란다. 가족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무용고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외롭지 않게 공영 장례를 치러주는 건 좋지만 앞으로 무용고 사망자는 큰 사회적 문제와 정부 예산의 부담이 될 것 같다.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죽음인 구독사와 무용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점점 극도로 개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쓸쓸히 사라져가는 그들이 보인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누군가 필요하다.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책에 수록된 작가님의 시선을 머물게 한 시 한 편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사람들은 왜 모를까? 피리마녀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꽃들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닮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의 자작시 나는 소중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혜은 선생님의 깊이 있는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나에게 오늘도 말을 건넨다.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는다. 너와 함께 보는 꽃도, 너와 함께 하는 말도, 너와 함께 걷는 길도 너라서 행복해.
너라서 고마워. 너라서 다행이야. 내 곁에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명환 작가님의 신간,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이 책을 낭독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푼젤쌤께서 70에서 72페이지, 자야쌤께서 238페이지의 고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책에 숨겨진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품을 사라. 당신에게 말을 거는 작품을 구입하라. 진정한 예술품은 당신의 삶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진정한 예술품은 초월자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우주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창이 필요하다. 초월자와 연결되지 못하면 위협적인 도전 과제를 이겨낼 수 없다. 질서 너머 237쪽. 조던 피터슨이 질서 너머에서 예술품을 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철학의 세계를 경험하라는 맥락에서다. 물건과 제도 수준에 묶여있는 우리는 예술품이라는 창을 통해 초월자인 철학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예술 작품은 그렇게 우리 사이의 시선을 끌어올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나는 드디어 예술 작품을 어떤 자세로 감상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당장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으로 달려가 에드바르 뭉크를 만났다. 난 오로지 뭉크가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철학을 전달하려고 하는가에만 집중하고 그림을 감상했다. 뭉크의 그림에는 불안과 절망, 어두움이 가득했다. 뭉크의 절규는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야 라고 외치고 있었다. 구불구불 이어진 뭉크의 그림들을 모두 감상하고 나오자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뭉크는 인생이 고통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인생이 본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지금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뭉크만큼 괴롭진 않다. 또 하나, 뭉크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00년 한국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으니 장수한 셈이다. 뭉크는 어쩌면 고통과 불안, 절망을 삶의 에너지로 삼았으리라. 뭉크의 절규는 아픔을 외치는 게 아니었다. 고통아 덤벼라. 내가 기꺼이 싸워주마.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아직 제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는 뭉크 전시회를 통해 철학의 세계를 흠뻑 느끼고 왔다. 고전 문학을 읽을 때도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도 뇌의 한쪽은 주유소의 미터기처럼 숫자가 나타나 빠르게 회전하면서 숫자가 커지는 상상을 한다. 바로 내 몸값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수시로 질문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린 모두 돈을 잘 벌고 싶지 않은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고전 문학을 읽으며 주인공에게 깊이 감정을 이입했을 때 가장 생생한 철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로써 내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을 잘 벌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까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일부, 인생의 늦은 순간은 없다의 일부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잠시만 한눈 팔면 뒤처진다. 이기는 방법은 글쓰기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글쓰기다.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글쓰기가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준다. 내가 경험했다. 내 모든 수입의 시작은 글쓰기다. 나의 수입은 글쓰기 전과 후로 확연히 달라졌다. 글쓰기 전이 훨씬 인기가 많았음에도 글 쓴 후에는 잊혀져가는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번다. 심지어 꾸준하게 글을 썼더니 연예인으로 가장 인기 좋을 때보다 더 유명해졌다. 이젠 대만과 홍콩, 러시아, 베트남 사람들도 나를 알게 됐다. 모두가 글쓰기의 위력이다. 2024년 2월 24일 새벽 5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본물을 읽으며 하얀 A4 용지에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적는다.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생명체는 마구 죽여도 되는가? 큰 동물이 죽을 때와 작은 곤충이 죽을 때, 그걸 보는 내 감정은 왜 다른가? 해충은 생명이 아닌가? 생명의 무게,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어디까지가 생명체인가? 플랑크톤은? 유전자는? 소, 돼지, 닭은 매일 먹으면서 내가 키우지도 않는 개나 고양이가 조금만 다쳐도 왜 가슴이 아픈가? 죽음은 어디까지 슬픈가? 명한 생각. 정답을 찾자는 게 아니다. 정답은 없다. 다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성장한다. 머리로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글로 써서 던지는 질문이 뇌를 더 자극한다. 생각이 풍성해진다. 질문을 종이에 써놓고 생각하라.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고민하자. 머리로 굴릴 때보다 훨씬 빠르게 좋은 답을 얻으리라. 고전이 답했다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중에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님의 향어, 향기로운 말을 류정희 쌤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향어, 정체봉.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곧 자기가 하는 말은 그 밭에 파종되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의 밭에 가보니 그야말로 쑥대밭이었다. 그래도 잡초 사이에 꽃나무가 몇 있어 찾아보니 이런 말이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런데 접목되어 겹꽃을 피운 향어도 있었다. 괜찮아, 용서했는걸.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힘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돈이 아니야, 마음이라도. 멋쟁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정채봉 시인님의 향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닥이 쌤께서 박노해 시인의 너의 때가 온다를 낭독해 주실 겁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다가올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힘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의 때가 온다. 박노해.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낭독을 배우고 실천해온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류정희 쌤과 양진아 쌤이신데요. 두 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소회를 직접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류정희 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낭독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시간 같았습니다. 눈으로 글을 읽을 때와는 다른 감정을 낭독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때론 저 자신에게 감동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제 목소리 듣는 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와 친해진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낭독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좀 더 친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낭독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힘도 생긴 것 같고 또 사람들 목소리마다 각기 다른 향기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낭독을 통해 낭독이 주는 매력에 여러분들도 함께 빠져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양진아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목소리가 좀 안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이 꽉 잠기는 것 같고 조금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낭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여기 힐링 낭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막상 뭐 책을 읽고 시나 소설이나 뭐 그림책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제 목소리로 글을 읽으니까 제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뭔가 저 자신을 조금 토닥여주는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조금은 자신감도 좀 붙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요.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하니까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낭독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낭독을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군요. 네, 낭독의 힘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은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나에게 낭독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가슴으로 느끼는 낭독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35분 걸렸어요. 네, 녹화 좋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